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병사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불꽃이 루브르 박물관 하나만 보는데 좋기 일주일은 출입해야 될 정도라고 하네요. 콩크루트라는 말은 화합일치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어두운 역사를 넘어서 밝은 내일을 향해서 단합해서 나가자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웅장한 베르사유 궁전을 지루하고 프랑스 대혁명은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인생,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입니다. 오늘은 파리의 핵심 관광지와 그 핵심적 가치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서울보다 그 면적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20개 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 도시가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고 방사형으로 쫙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핵심 관광지만 내용을 알고 가면 그 이동성이 굉장히 편리하고 쉽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문화적 핵심 가치는 프랑스 대혁명이 되겠습니다. 1789년 성직자와 귀족이 결탁하여 백성들을 수탈하는 수탈체제에서 강력한 저항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루소의 자유평등 박애 사상과 몽테스키의 권력분립 이론 등의 사상적 주류를 뒷받침해 줌으로써 이런 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당시 우리 이시조선을 살펴보면 정조시대인데요. 정조시대 성리학이 주류를 이뤄서 성리학 사상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서 사색 당파나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1910년 이때 우리는 치욕적인 한일 합방이라는 치욕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적 변화의 흐름, 그 변화의 흐름에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해 가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프랑스 파리 관광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바라볼 때 프랑스 파리의 핵심 관광지는 에펠탑, 개선문, 콩코르드 광장,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등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관광지는 세르 강변을 끼고 밀집된 상태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비교적 관광이 굉장히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에펠탑은 프랑스 파리의 바로 상징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 만국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이 만국박람회의 바로 상징적 구조물로 에펠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높이가 무려 324m나 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에펠탑 부근에서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그러나 핵심 관광지를 세너 강변을 끼고 돌다 보면 이렇게 멀리 바라다 보이는 에펠탑의 더욱 멋진 장면들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선문입니다. 개선문은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이 한창 전쟁을 벌이던 시기에 죽어간 프랑스 병사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1806년 나폴레옹에 대한 지지가 정점에 달했을 때 착공을 했는데요. 이후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이 유배지에서 죽은 후에 1840년에서야 비로소 4년 전에 완공되었던 이곳 개선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개선문 역시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선문은 지하로를 통해서 이동해서 도달할 수 있으며 이동 벽면에는 이렇게 조각들이 벽화처럼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선문의 당도에서 보니 이렇게 죽어간 병사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개선문에서 바라보는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압구정에 해당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역시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루브르는 원래 왕궁이었는데요. 이 왕궁에서 국민위의 결정으로 미술관으로 개장해서 일반에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 각종 약탈품과 유럽 각지에서 들어온 예술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38만 점 이상의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 하나만 보는데 좋기 일주일은 출입해야 될 정도라고 하네요.
루브르 소장품 중 3대 작품으로 불리는 작품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창의 융합 인재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있고, 두 번째는 밀로의 비너스, 세 번째는 성리의 니케상이라고 합니다. 이 3대 소장품 하나나 그리고 다른 중요한 몇 가지 작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리자가 되겠습니다. 모나리자는 이 모나리자의 얇은 미소는 평범한 여인이 당시의 탄압 계층인 권력층을 비웃는 그런 미소라고 한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야릇한 미소를 아주 물감을 채색을 여러 번 해가면서 아주 멋진 장면을 연출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반신에 깊게 파인 옷, 바로 이 옷이 르네상스 시대에 인본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저항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셔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며 그야말로 인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릇된 성직자와 권력에 탐닉한 종교인들이 복음을 망치는 역할을 한 것을 바라다 볼 수 있는 한 단면을 보고 왔습니다. 다음은 이 밀로의 비너스가 되겠습니다. 밀로의 비너스는 BC 130년에서 100년경의 작품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과 미를 관장하는 여신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성리의 니케상인데요. 이 성리의 니케상은 BC 190년 작품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1863년에 이것을 발견했는데요. 파편 상태로 발견된 것을 이어서 이렇게 복구를 했다고 합니다. 무리를 달리는 뱃머리에서 마치 덮칠 듯 바라보고 있는 성리의 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폴레옹 대관식이 되겠습니다. 왕의 대관식은 원래 교황이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그것이 관행이었는데, 교황을 무시하고 나폴레옹 자신이 직접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세핀이 축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너강 선착장에서 세너강변을 따라서 커다란 다리를 바라보며 걸어가면 아름다운 아치형 다리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그 아치형 다리가 알렉산드로 3세 다리라고 합니다. 이 알렉산드로 3세 다리는 프랑스가 러시아와 동맹을 체결하면서 그 기념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황제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로 3세 다리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리 자체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 알렉산드로 3세의 다리 위에서 주변을 바라다 보면 저 바라다 보이는 에펠탑을 비롯하여 세너 강변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한눈에 쫙 들어오는 그런 멋진 장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절경이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로 3세 다리의 끝자락을 살펴보면 거기에 커다란 광장이 하나 나오는데요. 콩코르드 광장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콩코르드라는 말은 화합일치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어두운 역사를 넘어서 밝은 내일을 향해서 단합해서 나가자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화합일치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콩코르드 광장에는 단두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루이 16세가 프랑스 인권 선언 후에 왕으로서 실권되고 입헌 군주제에 의해서 세워진 프랑스 국가 최초의 국가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치적 영향력 상실로 인해서 해외 도피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피길에 오르다가 발각이 돼서 이곳에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이 16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국민들이여, 나는 죄 없이 죽는다. 이 말을 남겼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루이 16세는 그 이전에 다른 여러 왕들보다도 굉장히 사치가 없는 그러한 청렴한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는 희생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광장의 중심에는 또 하나 중요한 팩트가 있는데요. 이집트 룩소르 신전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 거대한 이 첨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요, BC 1260년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1829년에 이집트의 총독인 알바니아 출신의 무함마드 알리가 프랑스에 선물을 냈고, 이것을 이집트에서 이 콩코르드 광장으로 이동하는데 무려 4년간의 운송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르사유 궁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이 14세 시대에 똑똑한 재무대신 콜베르라는 재무대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재무대신이 일을 아주 잘해서 프랑스가 막대한 부를 이렇게 거머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이 튼튼해지자 루이 14세가 새로운 왕궁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 베르사유 궁전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40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이곳을 둘러보면서 미술관을 관람하면서, 지금은 이제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미술관을 관람하면서 느낀 점이, 루이 14세가 과연 이 건물 내부를 얼마나 이렇게 제대로 꿰뚫고 통치, 관리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잘 가꾸어진 이렇게 메모드급의 정원도 있고, 그리고 연못을 바라봅니다. 이 웅장한 베르사유 궁전을 지루하고 프랑스 대혁명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새로운 시대를 연 프랑스는 이렇게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된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그것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하면 이런 프랑스 대혁명의 문화적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는 국가, 그래서 잘 짜여진 계획도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신도시도 만들고 또 새로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는데, 이 프랑스는 그것 없이 이렇게 잘 짜여진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일정한 높이의 건물,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한다면 건물 내부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점은 쾌적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넓힐 수가 없으니 제한된 면적, 좁은 면적에서 주거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호텔이지만 호텔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샤워 부스가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발을 씻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좁은 샤워 부스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제로 에너지 정책을 쓰다 보니 공조시설 가동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호텔 내부는 잠깐 이렇게 공조시설을 틀어주고 꺼버리기 때문에 추위에 뜹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통 파리 여행을 가게 되면 겨울철에는 전기담요를 하나씩 들고 오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 멈춰 있는 프랑스지만 세계사적 흐름을 변화시켰고, 또 그 영향력이 유럽 각지에 미치면서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하고 이렇게 발전된 유럽으로 만들어 나갔다는 것. 반면에 한국은 변화없는 생활, 왕정생활 속에서 성리하게 갇혀서 사색 당파 속에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치욕적인 한일 합방을 맞이했다는 사실. 우리 늘 변화하는 삶, 그런 삶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여행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새로운 문물들을 생각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고찰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차!